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종료하면서 당내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두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도 극과 극의 해석이 따라 붙는데 이런 가운데 중진 핵심 장제원 의원의 오후 페이스북 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광폭 행보를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말이 넘쳐난 정치권 뉴스 행간,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모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28일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요소 등의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주 시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가 지난해 103만 쌍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올해는 100만 쌍을 밑돌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혼 무자녀 비율도 46%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처음으로 지역에 따라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비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가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은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넉 달이 채 안 남은 총선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상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당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쌍특검 반대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려고 내부 파열음을 불러올 수 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거론하며 여권 흔들기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감추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오는 28일 쌍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공천심사를 주도할 전담기구 출범을 늦춘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공관위를 늦게 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관위와 선대위원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출범해야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야당발 외통수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여당 내에서 벌써 제2요구권 군부를 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 쌍특검이 총선 민심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예산으로 활동을 마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안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당 일각의 사퇴로는 사실상 일축한 건데 총선 위기론과 함께 내홍의 불씨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주류 희생안 등을 둘러싼 마찰 끝에 조기 해체를 결정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의 그동안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했습니다. 출범 47일 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김기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안을 이어받아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다루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며 당 일각에서 불거진 당대표 사퇴 요구 등을 당장은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6석 전망 등 수도권 참패론과 PK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내 불만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55석에서 60석만 나올까 두렵다며 김 대표가 총선 승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역시 김 대표가 이미 반혁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념 혁신이랑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반혁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당의 얼굴이 되어서는 수도권 선거는 정말 참패할 수밖에 없고, 지도부 내에서도 김 대표의 결단을 에둘러 압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물론 이들이 혁신을 볼모로 권력투쟁을 하려 한다며 김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명분 없이 떠드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강민국 의원은 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띄울 공관위를 시작으로 당내 기구를 통해 혁신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불만을 쉽게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연일 제3지대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이 전 대표가 본격 재결집에 나선 거란 해석이 적지 않은데 친명계 일각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고 직격하며 이번 달 초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에게 먼저 만남의 손길을 내민 건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제한 하루 만에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3지대 외연 확장 행보로 일으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힘들지만 어떤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뭐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신당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에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데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당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당론에 군부를 떼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가 친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계파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그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린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전형적인 사고란 노선이죠. 이런 폭력적 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개딸들과의 그 강성 팬들과의 단절을 위해서 그 실효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열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여 당 분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나라 걱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자고 그러면 아니면 또 제가 요청해서 항상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비명계를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건넬지 아니면 결별 수순을 밟을지 제1야당의 역학구도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관세 인하, 운송비 지원에서 나아가 요소와 흑연은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000톤 요소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소의 제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 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값싼 중국산 요소에 밀려 사라진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 역시 제3국 대체 수입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2 암모늄의 경우에 내년 5월까지 재고가 있지만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관리 체계화를 위한 근거법인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컨트롤 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내년 하반기 2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기업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층간소음에 조금 중점을 주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인 49데시벨,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에 쉽게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제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이 오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원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 차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줄어 올해는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 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47만 2천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해마다 5만에서 8만 쌍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 5천 쌍으로 79%, 재혼은 21만 4천 쌍으로 20.7%였습니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에서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에 비해 0.14명이 적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외벌이가 되면서 이제 유자녀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비중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57%를 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8,433만 원으로 외벌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은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6,400여만 원으로 1,117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설명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지원 기간 불법 입시 상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석 규모의 대형 강당이 겨울비를 뚫고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수능은 N수생이 크게 늘어났고 1, 2등급 인원 감소로 수시 탈락도 많아지면서 정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한층 커졌습니다. 좀 올해 좀 입시 변동이 좀 많았어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학교 좀 알아보고 있어요. 하향도 약간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미적분이랑 과탐 2과목이 유리하다고 들어서 교차 지원을 해볼까. 올해 수능은 서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최상위권의 경우 수능 변별력이 높아서 진학 전략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지만 상위권과 중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좀 뭉친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쟁이나 주요 대학의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정시는 등급보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중요한데 같은 백분위 그룹 내에서 비교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다면 표준 점수를, 낮다면 백분위 반영 대학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과목별 영향력이 모두 엇비슷하고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심각해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평가인데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한 거는 이제 메가랑 대성 그 두 개고 나머지 이제 대학마다 설명회 다니고 있습니다. 문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 1명,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분한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 번 더 입시를 치러야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육부는 이런 불안함을 노린 고액 불법 입시 상담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내년 2월 정시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 대학 입시 상담과 교수비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 진로 상담단 등을 활용한 공공 입시 상담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종로학원이 지난 8일과 9일 수험생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정시 모집 지원 과정에서 대입 제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과탐을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 가운데 인문사회 계열로 교차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50.5%로 전년도에 비해서 4%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지원 시 적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 지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2에서 4등급에선 교차 지원이 크게 나타날 것 같다며 이를 고려해 대학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는 일요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파업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와도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투표는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더라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료 거부를 뜻하는 총파업이 환자를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마지막까지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재판에 임했고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 검찰에 넘겨질 때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던 최윤종은 이어진 재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불량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최윤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감형받으려 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최윤종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말실수한 것 같다 등 죄의식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태연한 척 설명하다가도 민감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최윤종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7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 후원 자금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검찰이 동일시한다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시해 조만간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오는 18일 재판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 이르면 내년 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 당면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꼽으며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12월에 첫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두로령. 강한 바람에 눈발이 쉴 새 없이 휘날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린 겁니다. 내륙에도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강원도에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1999년 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큰 온도차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고
여기에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린 겁니다. 특히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져 12월 강원도 내륙에는 이례적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는 초속 25.4m, 강원도 인제 미시령에도 초속 2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12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다시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뒤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추락했던 우리 KF-16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엔진의 추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엔진 실속에 의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3분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정기 훈련을 위해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직후였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 탈출한 뒤 건강한 상태로 우리 해군과 해경에 구조돼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추락 원인은 아직 모른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산 기지를 이륙한 뒤 추락했던 우리 KF-16 전투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군은 엔진실 내부에서 탈락한 일종의 고무 패킹인 러버실 조각들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 엔진 추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엔진 실속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무재질의 부속품이 엔진 내부로 유입되어 엔진 구성품 일부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연료실 공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 엔진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엔진은 1995년 12월 도입 이후 6,000시간 비행한 뒤 엔진을 신품처럼 바꾸는 창정비를 통해 1,385시간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노후화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는 게 공군의 판단입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사고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KF-16과 일부 F-15K 전투기의 러버실 부착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전투기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제주에서 최근 차량 절도가 잇따랐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청소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시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3시간의 추격 끝에 막다른 곳에 다다른 차량은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결국 경찰 제지에 멈춰섭니다. 경찰차 한번 들이받고 또 앞으로 뺐다가 또 후진하면서 저 배달 오토바이 그때 때마침 또 오는 것 오토바이 치고. 경찰은 운전자 17살 A군과 달아난 15살 B군, C양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토바이 절도 등을 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당시 A군은 판사에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지 열흘도 안 돼 A군은 B군 등과 차량 넉 대를 훔쳤다가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A군 등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들은 주로 문이 닫혀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노려 시동이 걸리는 차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차량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뭐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무자료 유류 304억 원어치와 가짜 석유 44억 원을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탱크로리 6대 분량의 먹튀 주유소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 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선박유와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먹튀 주유소 19곳을 통해 차량용 경유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과 B가 나란히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내일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잠시 안녕을 구하고 미래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줄지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취재진들과 일부 해외 팬들의 배웅 속에 방탄소년단 RM과 B가 육군 현역으로 나란히 입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위병소에 함께하며 끈끈한 의리를 빛냈습니다. 안전사고나 혼잡을 우려해 별도의 송별 행사는 없었지만 멤버들은 SNS를 통해 인사를 남겼습니다. 리더 RM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안녕이라며 미래에서 만나자고 팬덤 아미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에 지원한 B도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B는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며 제대 후 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전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10대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곧 동반 입대하는 지민과 정국까지 입소하게 되면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군 입대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한 BTS의 화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대 멤버 4명이 전역하는 2025년 6월 이후 완전체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그래미 어워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청춘 시작일지도 몰라. 방탄소년단은 먼저 입대한 맏형진의 제대 시점인 오는 6월부터 차례대로 솔로 활동에 들어가며 군백기를 메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혁신위 그동안 의결했던 안건들 당 최고위에 종합보고하고 활동을 오늘 공식 종료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혁신위 방향성에 공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까지 내려놓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했으니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일각에서 지금 이제 계속 뭐 당 지도부를 흔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이 혁신이라는 본질보다 계속 당 지도부의 사퇴 여부가 계속 이렇게 더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까지 포함하면 지금 비대위가 총 10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뭐 비대위나 혁신이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또 다수의 비대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비대위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한 건 정도, 민주당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 한 건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성공 확률 약 10%예요. 예. 그럼 10% 정도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가? 지도부의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네. 원하는 걸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의 어떤 분들도 내가 제3지대에 있는 평론가가 아니라 역할이 크던 작던 같이 뛰는 선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다선 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말하는 건 역시도 진짜 이분들이 단지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중진이라든지 지도부들 그리고 네임드들 당의 유명한 저명한 분들께서 정말로 이기겠다라는 확실한 각오, 험지에 나가서라도 싸우겠다라는 각오, 이러한 필승적인 각오들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발언이 나왔으니까 좀 지켜보자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게 뭐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김문수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이시니까 저렇게 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근데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감히 쓰시려면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셔야죠. 이런 겁니다. 자, 지켜보자. 그 국민 눈높이일까요? 국민 눈높이는 지금 지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도부를 흔든다? 그게 국민 눈높이일까요? 지도부를 흔든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혁신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쓰시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지 본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안 맞아. 그 국민 눈높이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눈높이이신 거지.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시려면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걸 다 지켜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희생이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기 방법 이런 것을 당신이 지금 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뜻대로 될까요? 오늘 마침 장제원 의원이 당신의 아버님 그 묘소에 가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오후에 남겼더라고요. 그렇죠. 잠시 멈추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오히려 뭐지라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그런 거를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너무나 지금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보다도 지금 오히려 한 수 뺏기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혁신에 대한 의지도 장제원 의원에게 뺏겼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좀 노출이 됐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간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잠시 멈추려고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거다 이런 해석이 뭐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예전에 제가 낮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저희 이제 패널로 출연을 하셨는데 사상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대단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이 글을 남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상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높으시지만은 제가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에 대한 애정이 진짜로 높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바람이 정말로 강한 분이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한 6, 7개월이나 지난 일이지만은 이 사퇴론이 나오기 전에도 내 아이의 희생이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좀 지켜봐라.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시기가 된다면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는 분들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뭐 사적으로는 어떠한 관계가 없으나 그런데 이 분께서 정말로 당이나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정말 누가 봐도 진심이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 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눈높이는 특정인 한 명을 강제로 교체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당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진짜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변화를 하겠다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희생은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 정말 평생 이 정치권에 몸담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명예로운 퇴진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이어야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퇴진하는 거는 만약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보고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감동하는 절차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진. 근데 이게 명예로운 퇴진에 국민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것도 명예로운 퇴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자 이런 글을 쓰면서 사실상 이제 삿발을 내디뎠는데요. 혁신위에서 요구한 부분이 이제 중진, 영남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험지 혹은 불출마 선언 아니겠습니까? 자,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앞으로 더 나올까요?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나 분명히 더 나온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비추어봐도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실제 당시의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불출마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통상 1월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의 불출마를 결정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이게 하루 이틀 고민으로 이걸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호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특정인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다. 예,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되려 야당에서의 공격 포인트로 계속 니네 왜 안 바꿔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 진짜 목소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거겠습니까? 정치가 변하고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국민들의 그럼 눈높이에서 김기현 대표의 액션은 언제 취해질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당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했죠. 자, 이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보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태경, 박정하 두 분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근데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가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이틀 주장하셨던 분들을 결리보다도 그 수준이 넘어서 탐살이 이 수준까지 간 듯하고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 저는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엑스맨 공격에 사사로운 이익을 탐한다 이런 또 반격까지 듣고 오셨는데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면 필패한다 이제 결단해야 될 때다 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단톡방에서 이제 자살 특공대 이런 글들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까요? 지금 당의 공천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한다고요? 어떻게 탐하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조금이라도 아부하고 얼굴 도장 찍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더 탐하는 방법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박정하 대변인께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박정하 대변인의 말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뭐 네. 초등학교부터 정상적으로 다 잘 다닌 것 같은데 정상적인 교육으로는 저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네.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보십시오.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권력적으로 고개를 조아리는 네. 쳐다보는 그 빛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런 쪽에 더 혜택이 가해지기 마련이에요. 쓴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네. 혜택을 가하는 사람은 대인인 겁니다. 대인. 왜냐하면 권력자는 자기가 불편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예. 그러면 권력자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국민들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려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헌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예.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나 이런 거를 내부 총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네.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힘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기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의사결정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쪽으로 의사결정이 됩니다. 근데 의사결정이 본인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못하게 아예 짓누겨 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의사결정은 자기네 뜻대로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온 말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가로 나온 발언들 그래픽 정리한 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후에 또 글을 남겼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발언을 들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망언이 떠올랐다.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무작정 시간 끌기 이제 안 통한다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보실까요? 김기현 당대표의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공약이 내년 총선 55에서 60석으로 바뀔까 굉장히 두렵다. 나경원 전 의원, 이대로 혁신 쇄신안이 없이 간다면 내년 총선은 어려울 것이다. 자, 이 세 분 비슷한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초선 의원들은 또 김기현 대표 너무 저격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고, 배현진 의원도 뭐 무능 반성해도 모자랄 이들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놨는데, 자, 이 쓴소리를 내는 분들과 아닌 분들 사이에 이게 좀 지역구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지역구 차이도 있겠지만요. 예. 이게 정책 입장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에 더 이렇게 붙는 쪽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약 160여 명의 의원들, 비명계를 제외하고는 다 권력에 붙어서 지금 이제 고개를 낮추고 사리사욕만 얻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관점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 내에서 먼저 건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방송에 나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익을 위한 비판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예를 들어 당 내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 내에서 정말로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송보다 훨씬요. 네, 방송이 쉽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러한 선행 노력들을 했느냐. 진짜로 본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일방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대안은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단지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총선의 승리가 아니라 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태경 의원과 안철수 나경원 의원의 이 목소리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에 대한 걱정을 표면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했던 거라면,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적으로 좀 당 대표를 비난하는 성격이 좀 더 가까웠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작게도 비난해 본 적이 예.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이렇게 유능한 분들께서 방송에서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분열하는 모습보다는 내부적으로 더 나은 방안들을 충분히 찾을 네. 수 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짜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는 길을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근데 배현진 의원 앞서 비판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험지가 아닌 그렇죠. 지역이고요.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지난번에 네.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좌불안석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 실제로 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뭐 우리 당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연찮게 마주치게 돼요. 이쪽 분야에 제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실제로 희생이라는 게 인요한 혁신이가 얘기한 그 가진 자들을, 그러니까 가진 분들의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선거하기 힘들다. 그것만이 지금 희망이다.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실제로 저한테도 하거든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뭐 근데 그것을 만약에 안 들린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애써 안 듣는 것이 안 듣는 것이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죠? 어떤 제도가 있나요? 저는 당내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잠깐. 예를 들면 지금 저도 며칠 전에 당대표를 만났습니다마는 당대표 문이 항상 열려져 있고요, 요새. 네, 최고위원들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당내가 이렇게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당대표 물러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방송에서 나가면 이거 공격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공격인데 당대표한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 정치인들이요.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점들에 본인들이 발언을 하는 것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 맞죠.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네, 참 대변인이시니까 하는 말씀 같아요. 당대표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당원이 몇 명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분들 일반 당원이 아니죠. 지금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 짧게요.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백을 만드는 거다. 대안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치 저 한 20년 가까이 여기 있었거든요. 정치에서 공백이라는 거는 그냥 가진 분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공백은요. 모든 사람의 욕망의 종착지입니다. 그게 생기면 그게 왜 안 메워져요? 금방 메워져요.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정말 짧게. 마지막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요. 그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십시오.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와요.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분들도 내 인생 모두가 다 묻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정말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어떠한 감동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오늘 희생의 신호탄을 좀 쏘는 것처럼 들리는 글을 남겼고 앞으로 혁신에 대해서 이제 동참하는 의원들이 나올지 좀 천천히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 부분도 총선 앞두고 여당에는 좀 불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쌍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 이렇게 두 특검을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네, 둘 다 그렇다라고 봅니다. 먼저 여기 김건희 그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요. 수사 다 했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혐의가 지금 털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얼만큼 정치적인 일이냐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시키면서 지금 이거 수사했던 건입니다. 정말 털고 털었는데도 혐의 하나가 안 나왔던 건이에요. 근데 이 건을 지금 1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그죠? 네. 그럼 영부인의 지금 없는 혐의까지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다수당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지금 왜 뭔가 정말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못 찾아냈냐. 그때 왜 특검 안 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얼마나 지금 정치적인 총선을 앞두고 행위인지는 이거는 보시는 국민들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리고 이 특검이 수용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총선 끝날 때까지 민주당에서 꽃놀이패로 사용할 것뿐이 아니다. 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앞둔 행위, 자 정치적 행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일견 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부권 행사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당이 될 거다 이런 그 오명을 쓸 거라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을 위한 행위 맞죠. 예. 맞죠. 네, 이건 뭐 예. 그렇지만 제도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않는 걸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시기에 민감성이 있고 총선을 위한 행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의 판단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네. 그것은 이 제도대로 진행해 가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탈탈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종결을 안 했죠? 그리고 왜 멈춘 다음에 이 정권이 들어와서 그렇게 탈탈 턴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를 못 졌죠? 네. 그런 지금 특검에 명분을 준 거는 딱 하나예요.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특검에 그렇죠. 명분을 해서 종결을 했으면 이거는 특검할 명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형평을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야당 인사들한테 가혹하리만큼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면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바라는 바는 뭐냐? 형평성이 지켜지는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과거에는요, 그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기계적 형평이라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특검이요,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야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도를 보세요. 지금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여당의 우호적인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특검마저도 두려워한다면 더 국민의 의구심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여당의 정권의 그 우호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게 뻔한 구조인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인가가 두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그 김건희 여사 이 지금 특검을 반대하면은 우리가 방탄 정당에 누명을 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우리 당 잘못되라고 지금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방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지금 이거 아까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했는데요. 검사들이 혐의 없음 조사를 완결시키려고 했는데 완결 못 시키게 했던 건입니다. 왜요? 특검까지 이거 바라보고 지금 진행한 건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니요. 여기에 지금 실제로 그러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동안 이거 뭐 했습니까? 왜 조사 못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 했죠, 이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걸 왜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특검 검사들이 아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왜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특검 검사들도요. 여기에 50억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교섭 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이 말 정의당에서 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정당의 교섭 단체 또는 비교섭 단체가 정합니다. 이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지금 우리 여당 쪽에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인 것이고 그리고 그 특검이 제도에 의해서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특검을 운영하려면 15억에서 20억이 평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에 특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요. 오죽하면 제일 잘한 게 앙드레긴 본명 밝힌 거라는 이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진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이 아니다. 근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돈이 들어도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들이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 비용은 여기까지만요. 네. 예. 오늘 제가 주제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가 두 분이 충분히 공평하게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더 드렸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오늘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한 20분 정도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힘을 합칠 가능성 더 넘어서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요즘에 굉장히 광폭 행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명 정도 현역 의원을 모아서 이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 구상 이런 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가능할 수도 아니면 있고 염두에 아닐 두고 수도 있을까요? 있다. 근데 염두에 두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 만나고 나와서 이상민 의원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정작 인터뷰에 나가서 전혀 아니다. 그건 이상민 의원님의 생각이자 느낌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두에 이상민 의원도 5선인데 말에서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또 그 말한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부인했으면 본인의 말을 믿어주는 게 저는 그 상례상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들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은 저는 제가 뭐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제가 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에도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모습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양당을 다 심판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민생이나 본인의 삶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세력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순번표 1번을 집권 여당에게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을 먼저 심판할 뿐이지 민주당이라고 전혀 잘하는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그런 어떤 정치의 폐해 그리고 그 정치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엇갈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이 전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내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간 총리와 당대표를 지난 것은 뭔가라고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자기 혼선이고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닙니까?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면 뭐 그건 경선 불복이다,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좀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당에 남아서 혁신을 이끄는 거랑 신당을 창당하는 거랑 둘 중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 총리님의 마음이 기운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만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여러 말 중에서 이제 경선 불복 그리고 사쿠라 노선 이 두 말이 딱 귀에 꽂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잡음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전남도지사도 했고 또 국무총리도 했고 또 당내에서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근데 이분들께서는 지금 단지 그냥 공천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부터 그간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리고 있었던 민주당의 색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창당이나 신당이 여야에서 모두가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
당내에서가 아니라. 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정당 안에서 지금 저런 목소리를 내고 정말로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근데 정말 확신이 있다면 당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저러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의 체제에서도 받아들일 부분들 받아들이면 뭐 총선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당을 나가서 발언하는 게 맞다. 만약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내 신당까지 네.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 정말로 나온다면? 진지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면 진지하게 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가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김민석 의원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라는 거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참 저분이 하니까 말의 권위가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어떤 사안으로 비판할 때 그거와 관련된 사안이 자기한테 있으면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사익 추구를 위해 새가 되어 정몽준 후보에게 날아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네. 먼저 반성하시고 네. 예? 그때 그럼 왜 나는 날아갔고 예? 그런 걸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좀 봐요. 김민석 의원이 하는 것이 어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말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 본인이 한 과거를 스스로 과거에다가 침을 뱉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요. 저는 하나도 권위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을 나가서 해야 된다? 이게 봉건 국가입니까? 다른 얘기를 내 주장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나가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왜 나가서 해야 되죠? 저는 그걸 모르겠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네. 선명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네.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정말 네. 신당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많긴 하지만 신당을 염두에 뒀다면 왜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한테 민주당 이익이 내에서-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 당 안에서 얘기를 들어줬을 때에 훨씬 이익이 되겠죠. 네. 쓴소리를 한 사람이 되고 쓴소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원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모든 면에서 당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훨씬 좋은 게 있는데 왜 꼭 신당을 해야 되죠? 그 왜를 먼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인이요 당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왜냐하면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정치의 생명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네. 왜 그럴까요? 왜? 손을 드셨어요. 예. 네. 오늘 계속 두 분께서 손을 드시고 그러게요. 계세요. 오늘 좀 예. 그러네요. 네. 그 박사님 일단은 그 중립적인 평론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네. 오늘 여기에 방금 전에도 탈당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럴 때 민주당은 반드시 나갈 것이다라고 쏴붙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 때는 아닐 것이야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건전한 비판. 근데 정말로 창당을 위한 모집 절차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내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하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정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뭉치고 이합 집산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전체도 결국에는 정치이겠으나 국민들 보기에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제 몇 개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여든 야든 국민들 위한 좀 대안들을 짜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세균 총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그동안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 왔었는데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출판 기념회 참석차 온 건데요. 좀 기자들이 뭐 질문을 쏟아냈겠죠. 네. 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걱정한다면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리님들 연대선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이낙연 대표님 따로 만나시거나 할 계획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민주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원래 항상 통합론자예요. 통합주의자. 원래가 그래. 어느 누구든 필요하면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죠. 자, 통합
통합에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새 총리 연대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기 그 이낙연 그 전 총리 자체가 네, 이분들이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 네. 입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는 좀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아마 앞으로 더 불거질 겁니다. 불거질 거고 지금 서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공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정치의 변화를 강렬하게 원하고 그 신념을 지킬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더 과감한 행보를 해야지 맞을 것이고, 이제 4개월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비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뭐 차차송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어제 오늘 조금 유연한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준연대가 형성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낙석연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두 분의 접점이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그 정당의 이익이나 소수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한 쪽으로 모든 입장을 정했지,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거를 저는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이제는 가치나 노선을 중심으로 얘기하자. 그리고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연대를 하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두 분의 색깔이 뭐 이렇게 다 터놓고 얘기해봐서 다르다면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양당의 어떤 적대 정치, 대결 정치를 혁파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고, 그것이 최고의 과제다, 국민이 원하는 최고의 정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총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통합론자 맞아요, 이분이. 근데 정세균 총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합은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걸 할 수 있게 그 지금 통합론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실질적인 역할도 꼭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3지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금태섭, 류호중 이 두 분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는데 오늘 첫 합동 정책을 내놨는데요. 좀 주목이 됐습니다.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정책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주제로 좀 예민한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일단 두 분 다 군대를 안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굉장히 논쟁이 된 게 긴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한, 남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보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논쟁은 있으나 결국에는 이게 여성징병제가 기계적인 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단지 기계적 평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점들에서 지금 단지 20대 남성들의 표를 가져가기 위한 제도로 선거용 제도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비평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당의 입장 아닙니다. 제 입장,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변해야 되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군 부대에 분명히 군사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거의 레토릭처럼 써서 우리가 일정한 표를 가져가겠다 보다는 좀 더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거를 딱 하자, 이거보다는 논의하자, 이렇게 그렇죠, 논의하자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20대 남자 표심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합동 1호로 내놓은 정책이 이준석 전 대표를 좀 겨냥한, 의식한, 이런 좀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어떤 정책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대표하고 남성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 과도 대표하면은 충돌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는 뭐 논의할 만한 것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호정 의원이 왜 이런 때 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병역의 의무를 여성이 이행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의무라는 건요. 국민들이 최소로 지게 하는 게 좋아요. 남성들만 질 수 있으면 남성들만 지고 남성 중에서도 뭐 이렇게 또 줄일 수 있으면 또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모병제라면 저는 남녀 공히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G.I. 제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여성이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거를 여성이 거부합니다. 예. 나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 영화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그거는 병역 의무가 아니라 징집이 아니라 모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병역 성평등을 좀 논의해 보자는 차원의 얘기였고요. 오늘 좀 화두를 던져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좀 뜨거운 토론을 벌여주셨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12월의 첫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두로령. 강한 바람에 눈발이 쉴 새 없이 휘날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린 겁니다. 내륙에도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강원도에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1999년 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큰 온도차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고 여기에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린 겁니다. 특히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져 12월 강원도 내륙에는 이례적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는 초속 25.4m, 강원도 인제 미시령에도 초속 2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12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다시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와 흑연과 관련해서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요소의 경우 현재 4.3개월분 물량이 확보됐다며 할당 관세 내년까지 연장, 제3국 수입 물량 운송비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네, 이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층간소음에 조금 중점을 주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인 49데시벨,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안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배상액은 보안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에 쉽게 보안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제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의협 관계자는 파업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대거 미달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서 전공의 단체가 열악한 수련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있어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에 들어가 수련 과정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 시세 조정 혐의와 경영진의 비위 폭로로 내용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직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깊어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재작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SM 주가 시세 조정 혐의로 주요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내부 비리 폭로까지 불거지자 직접 사내 갈등 수습에 나선 겁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 중심의 기존 경영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와 기업 문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크루들의 의견도 듣고 그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다만 깊어진 내부 갈등 속 불통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김 창업자가 이끄는 경영쇄신위원회에 일반 직원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간담회에도 정작 쇄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계열사는 빠진 채 본사 직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시 공간의 여러 가지 제약상 주요 내용을 이제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그 주요 계열사 공동체 쪽에도 전달은 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내부 갈등을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매연 저감 장치 대신에 가짜 필터를 설치하고 억대 정부 보조금은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하부에 설치될 부품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매연 저감 필터라고 하지만 인증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매연을 걸러내야 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제조사 대표 A씨 등은 이런 가짜 필터들을 오래된 경유차에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정상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고객들이 차량 출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가짜 필터로 바꿔달아 출력도 높이고 돈도 받아 챙긴 겁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정부가 아닌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내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차주에게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를 조작한 필터 클리닝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클리닝 업체들은 필터 제조업체와 협력 관계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 등이 챙긴 국가 보조금은 모두 합쳐 13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 업체 6곳의 관계자 6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입주민 측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거나 입구에서 수레로 짐을 옮기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이곳 지하 주차장이 높이가 낮아 기사 몸에 무리를 주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천막도 기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반년째 천막 배송이 이어지면서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사들이 져야 하다 보니 사비를 들여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갈등은 처음 논란이 크게 불거진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건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건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한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도 여전히 많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최 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윤종은 검찰 신문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말실수한 것 같다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다가 민감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김하성 선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임 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임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 발언에 허위 사실이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일 유튜브에 출연해 김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일방적 상습적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회수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꼽은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하며 밀린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부장호 기자입니다. 두 달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끝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산적한 현안 속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절차 개선부터 재판 인력 확충까지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들과의 첫 회의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입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재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 취임식은 전례보다 간소하게 치러졌고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후보 추천 등을 서두르더라도 실제 임명까지는 최소 2-3달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2명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또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은 만 70세까지라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3년 6개월만 재임합니다. 다른 대법원장의 절반이 조금 넘는 짧은 임기 안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새 사법부 수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서 취임 이후 16번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지만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공세 등 국내 정치 현안이 녹록지 않은 탓에 내년 총선까지 해외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외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넥타이 차림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전 세계 반도체 핵심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 ASML을 찾는 등 3박 5일간 경제 일정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가 곧 안보고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순방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히 올해는 2월을 빼고 매달 한두 번씩 나갔습니다. 크게 한미일 3국 공조와 다자 정상회의 참석, 국빈 방문과 엑스포 유치전으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기간 16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차례 해외를 다녀왔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질타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78억 예산을 벌써 본 예산은 다 쓰고 또 예비비로 만든 예산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호화순방하고 요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러 조사에서 30%대 초반에 갇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과 맞물려 정상 외교 반등 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장관급 7명을 지명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편중과 회전문 인사로 국정 난맥을 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달 말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갈등 정치 국면에 냉랭한 여론까지 맞물려 윤 대통령 부부는 다음 달 국내에만 머무는 등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폴란드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고 폴란드 하원 의장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권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 하원 의장은 이날 폴란드 한 민영방송에서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임시정부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만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방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폴란드가 군 현대화 사업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맺고 지난 4일 2차 계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K2 전차 수출을 확정한 뒤 2차 계약을 남겨둔 현대로템 역시 원만한 계약 체결을 위해 현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해당 청소년은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버스 출입구 쪽에 앉은 청소년이 조는 듯 머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기울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발작 증세로 쓰러진 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사이 다른 승객은 재빠르게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기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배운 그대로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 3분 30여 초. 기사는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청소년의 몸을 열심히 주물러줍니다. 손님한테 119 좀 전화 좀 해달라 하고 당시 앞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다리가 굳어 있으니까 좀 다리를 주물러 달라 하고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시민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식당에선 쓰러진 노인을 때마침 있던 간호사가 대처해 구했고 지난 9월에도 창원의 한 체육관에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운동하러 온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이웃이라는 이름의 영웅이라고 하겠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네, 학과 점퍼를 벗어놓는 이른바 과잠 시위까지 벌어지며 논란이 됐던
경북대와 금호공대 통합이 학생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사실상 국립대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학 본부 앞 계단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가 통합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과 점퍼, 이른바 과잠 시위에 이어 걸기대회를 열고 대학 측을 규탄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대학 측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발을 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니 교직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학생 없이 결단하지 말고 학생 없이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이 학교는 모두의 학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자긍심입니다. 최근 부산과 충북, 강원 등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비슷한 마찰이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불씨였습니다. 통합안을 내건 국립대학들이 모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에 경쟁하듯 통합을 추진한 대학이 많았지만 대부분 학내 반발로 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이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통합이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정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고요. 비수도권 국립대 상당수가 학령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 통폐합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밀어붙이기식 통폐합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통폐합에 관한 장기 비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일단 뭉치자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면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통합이 되는 거 아닌가. 대학들이 글로컬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건 만큼 올해만 국립대 9곳이 통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듭되는 학내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다면 실제 통합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오타니가 9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행선지를 찾으면서 다른 FA 선수들의 계약 논의도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후 선수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니 영입에 실패한 이 토론토가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오타니와 LA 다저스의 9,200억 원 천문학적 계약이 발표된 지 하루.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는 더 분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FA 대형 선수들이 연쇄 계약할 거란 전망인데 이정후 이름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오타니 계약이 FA 대형 선수들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FA 선수 10명을 소개했는데 이정후를 7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일부 팀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면서 10년 전 오타니 영입에 매달렸던 팀들이 이정후나 일본 투수 이마나가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이정후를 FA 10위로 평가한 뒤 이정후 영입을 위해서는 샌디에이고가 김하성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정후는 연평균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7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매체 포브스는 오타니 영입에 실패한 토론토 역시 이정후를 다음 영입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거론되던 뉴욕 양키스와 매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외에 또 다른 팀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처음입니다. 단장이 직접 와서 선수를 보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또 최근 들어서도 양키스, 매츠, 토론토, 샌디에고 많은 팀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현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정후 선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타니의 초대형 계약이 이정후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출신 선수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양의지가 통산 9번째 황금 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투수 부분은 NC 패디에게 돌아갔고 LG 일루수 오스틴은 93%가 넘는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보수 부분 수상자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가 개인 통산 9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이승엽의 10번에 이어 최다 수상 단독 2위가 됐고 포수로는 8번째로 이 부문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좋은 성적이 난다면 또 연말에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잘 준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투수 부문은 91.8%를 득표한 NC 패디가, 1루수와 2루수 부문은 각각 LG 오스틴과 키움 김혜성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1루수 오스틴은 93.1%의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홈런과 타점 1위 한화 노시환은 3루수에서 SSG 최정을 따돌리고 생애 첫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LG 오지환이 기아 박찬호를 누르고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년부터도 사실 어린 친구들이 주축으로 유격수란 자리를 빛내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또 어린 친구들 경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서서 3연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명 타자에선 타율과 안타 1위인 NC 손아섭이, 외야수에서는 LG 홍창기와 삼성의 구자욱, NC 박건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LG와 NC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반면 KT와 SSG, 기아, 롯데는 단 1명의 수상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의혹에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아베파 출신 강요와 당내 인사들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비자금 의혹이 정권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아베파 출신 강요 차관급 인사 15명을 모두 교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을 비롯한 자민당 내 아베파 실세 의원들까지 경질하는 쪽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의 개각과 당 인사를 단행해 정권의 요직에서 아베파를 일소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거세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国政の遅滞を生じさせないために適切なタイミングで適切に対応を考えていきたいと。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에 기시다 총리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87.7%에 달했습니다. 정권 퇴진 수준의 내각 지지율은 22.5%로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임시국회가 끝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의혹에 대한 대응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스노 관방장관 등 의혹 당사자들은 해명을 피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派閥の政治資金の取り扱いについて刑事告発がなされ、それに関連して捜査が行われてい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私の政治団体についても精査して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答弁もできない、そして他の業務にも相当支障が出ている、こういう官房長官はもう任に当たらずと。 다만 기시다 내각을 뒷받침해왔던 아베파 축출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도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축출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지지율 폭락을 거듭하는 내각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락가락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눈이 더 쏟아지겠고 계속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며 많이 춥지 않겠고 낮 기온도 10도로 예년보다 6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에서 4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최고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 11도, 부산 10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2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